청일 전쟁 그리고 갑오개혁, 동학농민 봉기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그 강의 시간을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4시인 줄 알았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4시 반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4시 반까지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1884년도 갑신정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18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서양이라고 하는 서양인과 서양 국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서양인과 일본인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 혹은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1870년대 후반경에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렇게 과거처럼 평화롭게 조정을 운영해서만 혹은 우리만 선의에 입각해서 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선의로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1870년대 후반경에 알기 시작을 했고요. 1881년도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시책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치개혁을 먼저 했어야 됐고요. 경제개혁을 해야 됐고요. 또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강병, 군사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조선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187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과 교제하지 않고서 그리고 외국의 침략을 전제하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평화롭게 안정된 통치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외국이라고 하는 제3의 변수가 강하게 부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든가 값비싼 서양산 무기를 도입해야 된다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관료들을 파견해서 공관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선진적인 기술과 학문도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학생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높은 고액 연봉을 주고서 서양인 교사들을 초빙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존에는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근대식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회사도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인프라라는 데 있죠.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옮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188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은 일들을 일거에 갑작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무슨 장애에 부딪히게 되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요. 이 도표가 아주 재밌는 도표예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약 100년간의 조선 정부의 연말 재고액,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해에 시행해야 될 기본 사업들, 사업들을 모두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이 연말에 어느 정도 되냐, 여유 자금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근데 그 19세기 전반기에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영조나 정조대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윳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계표에 의하면요. 약 100만 석에서 약 120만 석 가까운 연말 재고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재정적 소요에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접어들면서 나이가 어린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왕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피해서 일부 관료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국가 재정을 남몰래 빼돌리는 것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세도 정치 약 60년 정도 걸리거든요. 6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1880년대 전반기에 가게 되면은 공무원의 월급을 주면은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1884년도 단계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도로라든가 뭐 항만이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학교 설립이라든가 뭐 전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의 문제점은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정부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수취해서 거두어들여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강한 병사들을 양성한다든가 산업에 필요한 각종 공장이나 뭐 수공업이나 이런 상품 제작에 재정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그다지 이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두어들인 만큼 적게 거두어들이면 적게 쓰면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급이 매우 작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공무원들의 그 급여 수준도 매우 낮다고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 수준에 비교해 보면 약 70에서 80% 정도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고위 관료의 급여 수준이 10분의 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삭감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활비, 현직 동안의 생활비, 그리고 퇴직 후에 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금. 그리고 본인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과 자식들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에 대해서 공양비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국가 재정에 손을 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 현실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국가 재정에서 취해서 자기 자신의 생활비, 연금비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여기 1873년도부터 1866년도 그 재정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1873년도에는 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재정을 한번 운영해 봤던 첫 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그 대원군이 10년 정도 통치하면서 재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의 경우에는 약 15만 량 정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13년 후에는 1200량으로 뭐 거의 8분의 1, 9분의 1로 줄어듭니다. 현금도 1873년도에는 160만 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1886년도에는 15만 량, 10분의 1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쌀도 10분의 1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요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약 8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감소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제일 큰 요인은 근대화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돈이 없었던 겁니다. 아까 돈이 많이 필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옆 나라였던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도 근대화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훨씬 더 많이 투자했거든요, 정부가. 근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조달했냐면은 신규 세원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청나라의 경우에는 이금세라든가 해건 이건 관세거든요.
관세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는 그 이금이나 해관세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약 2.5에서 3%였거든요. 근데 1903년도에 가게 되면 전체 세입의 50%를 이 이금세와 해관세로 충당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청나라 농민, 담세자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증세하지 않고 다른 상업 부문에서 세원을 개발해서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청나라는 재정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 바로 직전에는 토지세가 전체 세입의 한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1905년 단계에 가게 되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 중간에 그 재정의 부족분을 소비세를 대량으로 증발한다든가 관업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철도라든가 우편 사업이라든가 전매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이 상당 부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체 세입의 15%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금이라든가 관세라든가 관업재산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관세가 약 2.5에서 한 많아봤자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금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운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관청을 설치해서 통행세를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거죠. 통행세. 통행세입니다. 예. 근데 조선 정부는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막대한 재정적 수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타개할 만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만성적 재정난에 아주 힘들어했는데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정부는 돌파하려고 했냐면 악화, 당호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안 지폐라고 할 수가 있죠. 지폐를 많이 발행하는 것을 통해서 재정 곤란에서 탈피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 지폐를 발행하게 되면 당장은 조선 정부는 좋지만 국민 경제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호전에 대한 대량의 발행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럼 부족한 돈을 어디에서 조달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돌파구가 매관매직이었습니다. 원래 그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왜란 직후에도 일반적으로 아주 제한된 규모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전비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전비가 없으니까 납속이라든가 공명이라고 하는 허직의 관직을 판매하고 판매 대가로 부유한 농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재정을 융통해왔어요. 근데 19세기에 접어들면 이게 허직이 아니라 실제 관직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워낙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요. 그리고 과거 합격자도 일부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합격의 경우에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고위 관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요. 이제는 19세기 가게 되면은 똑똑하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제공할 수 있는 어쨌든 가문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돈을 제공해야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는 거죠. 과거 제도의 본질 자체가 변질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 정부는 농민에 대한 과도한 징세를 주저했습니다. 이것은 동학농민 이런 상황이 1892년, 93년, 94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조선 정부가 버틸 수 없는 극단의 환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민에게도 직접 과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전정, 군정, 환국이라고 하는
조세 제도를 좀 개편을 해서 조세를 많이 증징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 지어야 하는 신역입니다. 군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도 부족한데 굳이 군대 보내서 군사훈련 시키는 것보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양만큼 돈으로 내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군포 한 필로 고정이 되고요.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춘궁기에 곡식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쌀을 빌리고 그 빌린 대가로 가을거지 한 이후에 10분의 10%의 이자를 부과해서 다시 반납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총동원해서 국가가 재정 확대에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는 세금으로 50원을 냈어. 근데 70원을 내라고 하면은 불만이 좀 생기겠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70원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는 70원을 냈는데 똑같은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50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조세행정에 대한 불만, 국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1890년대의 경우에는 총조세, 총 GDP에서 조선 농민이 부담해야 될 담세율이 약 12% 정도였어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12% 내가 생산한 총 생산물 중에서 12%를 정부에게 세금을 납부해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과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좀 경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느끼십니까? 12%요. 지금은 25에서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은 성리학,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유교적 통치 이념을 충실히 따랐거든요. 근데 유학에서는 가장 적절한 조세 부담률을 10%, 10개를 생산하면 1개는 국가에 주고 9개를 내가 써. 이러면 공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무거운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의 경우에는 총 GDP 대비 담세율이 7.5%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16에서 19%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아주 고율의 세금을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강하게 착취라는 개념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과세율 자체가 높았다기보다는 과세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공정했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에 비례해서 조세를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소득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자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탈세, 면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12%인데 실제 담세자들이 느끼는 담세 강도는 18%, 19%, 20%가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난이 아까 심각하다고 하니까 정부가 재정난 타개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관직 매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표는요, 일본 영사관에서 조선 전국의 관직 360개의 지방 관직이 있었습니다. 군수직이 있었어요. 이 군수직을
다 조사한 다음에 매매가를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군수나 현령의 경우에는 1000에서 2000냥, 부사는 2에서 5000냥, 관찰사는 2만 냥에서 5만 냥으로 거래되더라.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뢰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다른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그 증언인데요. 이 김종환이라는 사람은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어요. 갑오개혁 당시에 중요한 그 보직을 맡아서 갑오개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윤치호도 급진개혁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김종환이 윤치호를 만나서 발언했던 내용을 윤치호가 나중에 일기로 적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김종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2년간 나는 폐하면 고종이죠. 고종 황제께 3만 냥을 바쳤다. 이번에 서울에 가는데 또 3만 냥을 바쳐야 할 것이다. 이거는 새로운 관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날 내버려둔 처사에 대한 대가이다. 관찰사직을 유지하는데 돈을 바친다는 겁니다. 이 관직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익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윤치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김종환에게 녹봉 교 4,000달러에 불과하다. 근데 어떻게 해서 총 6만 냥을 고종 황제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리고 김종환에게서 최대한으로 돈을 끌어간 사람은 황제만이 아니었다. 친구, 친척이 찾아와서 금전적 지원해달라고 귀찮게 굴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 세대의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에 어떤 출세한 분이 있으면 그 출세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얻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받은 돈은 공식 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공식 회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해당 그 군민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병갑이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고종이 받은 돈은 국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고종이 내탕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고종이 받은 돈은 국가 재정이 있고요. 내탕금 재정이 있는데요. 내탕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내탕금의 용도는 국가 재정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해서 비자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서양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도 있고요. 외교관도 있는데요. 당시 러시아 장교였던 알프탄이라는 사람이 조선 조정을 관찰한 다음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돈이 지금 현재 우리 화폐 가치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여기 보면 6,000달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00달러는 US 달러가 아니라 멕시코 은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멕시코 은화 한 냥당 1달러당 한 석의 가치를 갖습니다. 쌀 한 석의 가치요. 예, 6,000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관리를 임명할 때 공적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리에 따라서 돈을 내는 사람에게 직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켜봤을 때 평균 2만 냥 정도를 지불하더라. 그런데 보통 관리는 자신이 돈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5천 냥을 지불했으면 지방관의 관직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안에 자기가 제공했던 뇌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금액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하고 생활비, 퇴직, 연금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손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의 관리는 자신이 낸 돈을 보다 빨리 회수하려고 했고 조정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새로 돈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관리를 빨리 바꾸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회전율, 자본 회전율을 돌려놓으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러시아 장교 알프탄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헐버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헐버트도 비슷한
관직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고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사나 수령들은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 자기가 상납한 미천을 뽑아내야 되고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과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정 과세율이라고 하는 건 12% 정도면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실제 담세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상당히 고율의 부담을 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1890년대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바로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맥킨지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하는 가장 못된 일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과 백성을 희생하면서 몇몇 사람에게 특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농부는 매우 게으르다는 겁니다. 일도 잘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고 놀려고 한다는 거죠. 당신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왜 더 많이 추수하고 더 많이 경작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왜 그런지 아냐? 풍년이 든다는 것은 결국 수령으로부터 더 많이 수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근로 의욕,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소득에 비례해서 과세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과세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굳이 열심히 일해서 고소득을 벌게 하는 내적인 동기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농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사람은 그 조선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만 한반도 밖인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인들이 이렇게 근면했어?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곳이라고 하는 러시아 정부입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지역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를 강하게 수치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쉽게 내버려뒀다는 거죠. 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분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근데 비숍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같은 한국인인데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은 그렇지 않고 연해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활력 있고 훌륭한 행실도 하고 근면하고 분홍이 되는 아주 희망찬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왜 그랬을까?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조선 관료들에서 착취받는 사람과 그런 착취 기관이 없는 자유로운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들은 서로 다른 뭐라고 합니까? 생존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생존 전략을 구사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은 조선인들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 성장시킨다면 매우 훌륭한 국민과 훌륭한 나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거는 그 서울에 주재하고 있었던 미국 공사 어거스틴 허드의 기록인데요. 1892년입니다. 94년도에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바로 2년 전인데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 한성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요. 그 내용은 일반 백성들이 조선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매천 황현이란 아주 제야 지식인이 쓴 기록인데요. 1900년도에 고종하고 주한청국공사 서수봉이 나눈 대화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서수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들은 운수도 좋고 풍속이 아름답다. 고종이 칭찬은 감사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서수봉은 청국은 매관매직한 지 10년도 안 되어 천하가 난리를 겪고 종사가 위태롭게 됐다. 청나라도 연납이라고 해서요. 매관매직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청나라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신네 나라는 조선은 매관매직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건재하냐라고 반문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92년도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균등한, 불공정한 조세 행정이 조선 농민들에 대한 착취적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병갑이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2년도에 고부군수로 전라도 고부군수로 임명이 됐는데요. 원래 동진강에 있었던 그 보가 있죠. 보가 있었는데 그 보 밑에 만석보라고 하는 새로운 보를 불필요하게 조성을 하고 보 이용 대가로서 주변 농민들에게 수세를 700석을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태인 현감으로 퇴직했는데요. 태인 현감이 선정을 베풀었으니까 공덕비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1천냥을 임의로 거둡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불효, 도박, 음행한다는 이유로 2만 냥을 별도로 고부 군민들에게 징수하는 거죠. 공식적인 조세 제도에 의하면 이런 항목에 과세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수가 임의로 하게 한 거죠. 그래서 1870년대부터 1894년도까지 한국 농민들이 많이 참은 거죠. 많이 참다가 94년대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일으킨 것이 고부밀란, 동학농민 봉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해서 관할 속을 창고를 열어봤더니 고부 군민으로부터 빼앗은 양곡이 1,400석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몰수해서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고요. 새로 축제했던 보, 만석보도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깜짝 놀라서 조병갑을 해임하고 박원명이라고 아주 유능하고 정직한 인물을 군수로 다시 파견합니다. 근데 박원명이라는 사람이 매우 현명하게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고부밀란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그냥 해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용태라고 하는 안핵사, 조사 고부밀란이 일어났으면 그 고부밀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사람이 이용태였는데요. 이 사람이 조병갑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군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주모자들을 체포하고 가두었던 거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은 군수가 했는데 내가 잡혀가게 되니까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3월 20일에 다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25일 날 백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구릉지에서 약 1만 명의 농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는 백산대회를 거치게 되고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계남, 손화중을 총관령으로 지명을 해서 지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백산대회를 그린 상상도입니다. 이거는 백산대에서 발표됐던 경문인데요. 당시 조선 농민들이 어떤 것에 불만이 많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탐악환 관리를 벤다는 거죠. 그리고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한다. 양반과 못된 부호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수령 밑에서 굴욕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들이다. 일어나서 우리가 직접 잘못된 행정을 교정하자라고 경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동학농민군 4대 강령인데요. 일본군에 대한 반대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권세와 세족, 귀족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표명합니다. 예전에는
밀란이 막 일어나면 밀란의 당사자가 바로 못된 군수에게 있어 군수를 교체해주면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894년 단계에서는 이 군수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이 군수들 뒤에 있는 중앙 정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좀 보이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 농민군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은 뭐 총이나 그 화성총, 창, 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게 된 그 지역을 보면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이런 전국에 있는 지역으로 모두 퍼져 있었는데 요걸 보면은 조병갑 개인이 탐악을 해서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340개 군수가 있었는데요. 340개 지역에서 조병갑과 유사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제는 군수나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농민들이 자치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재됐던 패정개혁안, 뭐가 잘못됐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탐관오리를 징계하라.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 두 번째로는 불량한 양반배들을 엄히 징계해라. 그리고 유림과 양반배 징습하라. 노비문서도 소각해라. 청춘가부는 개가해라. 무명잡세는 시행하지 말라. 법대로 과세해라. 과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평균 분작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토지 제도를 개혁해라 하는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 과정에서 일본군이 군사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하게 되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다 보니까 관군이 이것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텐진조약에 기초해서 청나라에게 청병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그때 들어오게 되고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중심이 돼서 관군과 협력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군대를 전라도 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이 다시 2차 봉기를 하는 것이 9월 1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 제2차 동학농민 봉기 과정에서 벌였던 우금치 전투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결국은 파배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전봉준이 그 체포돼서 법무암문으로 취조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동학농민군이 패배를 해서 봉기는 실패, 좌절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동학농민군들이 반란군 세력이었다. 조선 정부에게 위협이 되는 역모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무엇이 이 농민들로 하여금 역모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한 행정, 조세행정의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어떤 부당한 통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농민들을 좀
일어서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악농민 봉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요. 고종이 조병갑을 고금도로 유배시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895년도 7월 3일에 그냥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98년도에는 조병갑을 법부 민사국장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사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동학의 그 지도자였던 이대 교주 최시영이 원주에서 체포되는데요. 여기에서 고등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했을 때 그때 판사가 그 조병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탐관 오리로 지목받아서 처벌됐던 한 250명 정도의 그 탐관 오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더 그 부유한 나라가 되고 좀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탄탄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면은 이런 부조리한 일반 국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여전히 그냥 가지고 가는 상황이 98년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병갑은 뒤에 든든한 백이 있었나요? 그 조병갑의 할아버지가 영의정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죠. 죽었죠. 근데 이 조병갑이 상당히 좋은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조병갑 본인도 과거에 급제한 실력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호남 출신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까 그 세금도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거의 안 내고 이런 것들은 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힘 있는 사람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970년대 생인데요. 제가 1980년대, 90년대 전반기에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관이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일반적으로는 그 음주운전 측정을 하고 과태료라든 벌금을 물겠죠. 경찰이. 근데 검사나 검찰총장의 경우에 그렇게 잡혔다. 그러면 똑같이 일반 국민들과 같이 불구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다 응하는 것 같습니다. 응하지 않나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다. 신문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요 시기에 비해서는 지금 시대가 조금 더 공정해졌고 좀 더 평등한 사회였고 평등하지 않은 불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언론에 의해서 다 공개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요 시기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길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사학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전까지만 해도 고을 단위에서만 막 그 군수 나쁜 놈 해가지고 군수 교체해주면 그대로 사그러들었는데요. 이 동학농민 전쟁 당시에는 하게 되면은 이 군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왕조 관료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직접 교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국왕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한몫했다. 빨리 우리나라에서 일본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노비 문서를 소각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종전까지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 질서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움직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비이고 나는 상놈이니까 배우지 않아도 돼. 나는 일방적으로 복종하면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동학농민 전쟁에 참여했던 농민들은 정치를 직접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종과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양반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민들이 정치적인 발언, 국정개혁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이것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치의식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결국 동학농민군의 어떤 개혁 요구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한 왜 못했을까? 조선 정부가 일본 세력과 합동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진압한 결과입니다. 정부도 기존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농민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사항들 잘 들어보면 그렇게 급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탐관오리 처벌해, 불공정한 과세 하지 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해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국왕 아니면 양반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70년생인데요. 아주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는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 머슴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 같은 우리 그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뭐라 합니까? 뭐 표현이죠. 그런데 예 사람으로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당시 위정자들이 바라보기에 농민들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국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50분이 됐는데 한 10분 정도 쉬고 할 텐데 혹시 이 동학농민과 관련해서 혹은 뭐 조세 제도와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실제적인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의 어떤 일탈, 도덕적인 일탈 생각했는데 그 배경에 이렇게 심각한 그 재정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그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인데 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농민들을 직접 과세하기에는 조세정이 너무너무 강하게 오게 되고요. 1894년도 이 동학농민 봉기 때문에 그 뒤에는 조세율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 각종 잡세도 모두 그냥 폐지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개혁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게 되는데 이 차관은 끈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차관을 막 들여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또 차관을 들여오고 싶어도 차관을 잘 안 빌려줬습니다. 외국에서요. 왜 안 빌려줬냐면 조선 정부의 신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은행에서 개인이 돈을 이렇게 빌리려면 그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담보 물건도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대량의 해외 차관을 들여오거든요. 엄청난 양의 차관을 들여오거든요. 근데 그 차관은 관세를 담보로 해서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 총액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이거 담보로 제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관 매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얼마씩 팔고 한 건 지금까지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나라하고 조선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그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매관 행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그 연납제도라고 불렀고요. 우리는 납속책,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허직의 관직 문서를 판매하고 그것을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19세기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허직의 관직이 아니라 실직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직이 판매한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금액하고 뭐 생활비, 퇴직금까지 자기 그 재직 기한 안에 다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너무 힘들었던.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암암리에 된 건가요? 판매 주체는 조정 아닙니까? 그리고 조정 뒤에는 고종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거였으니까 이런 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공식적 행위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역사책에서는 그런 건 잘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납속 공명 이야기는 나왔는데요. 그건 아주 일시적으로 뭐 비공식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상당히 1900년 이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내탕금 규모가 황실 재정하고 정부 재정을 비교해 보면 황실 재정이 정부 재정의 절반 50% 정도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 총 재정에서 황실 국내부 재정이 10%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그 돈을 다 갖다 어디 갔은 거예요?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그 개혁 정책 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궁에 가시면 석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양식 아주 유려한 건물이거든요. 그 비용을 댄다든가 아니면 전신이라든가 전기 사업을 할 때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 황실 재정에서 끌고 와서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거 부당하다 해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준 열사도 그렇게 태극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탕금이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아주 나쁜 데를 쓸만 하네요.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납속 공명이 있었어요. 책에 나옵니다. 예. 거기다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대관 매직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납속 공명이 뭐다는 설명을 제가 또 먼저 드렸잖아요. 그 고종 이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나요?
그렇죠. 대원군 집정기까지는 실직을 매매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873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민씨 외척 세력들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